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 건강이 켜지는 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업무를 보시느라고 또 이 시간을 잠깐 놓치신 선생님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메신저로 그리고 아니면 카톡에 여기 건강 온스쿨 줌 주소를 좀 공유해 주셔서 또 이 좋은 강의를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유지가 돼야지 또 예산도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이런 다른 일들도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아주 우리 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건 선생님들 또 일반 선생님들 모두 아이들 치료하거나 약을 먹일 때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점 있거나 약물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 자리에서 도움을 받아서 어,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청소년 일반의약품 중에 OD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OD 하면 잘못 생각하시면 이제 뽕나무 열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뽕나무 열매는 아니고요. 일반의약품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오버도우즈라고 해서 청소년들 사이에 잘못된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왜 오버도우즈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 동기 약사분한테 들은 이야기였는데요. 약국을 운영하는 친구입니다. 중학교 한 2학년, 1학년 또래의 아이가 약국으로 쭈삐쭈삐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특정 수면 유도제 약 이름을 대면서 그 약 얼마나 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 친구가 복용할 것 같진 않고 필요로 인해서 복용할 것 같진 않은데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고 제 친구 약사는 이 OD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엄하게 이 약은 너희가 쓰는 약이 아니란다 하면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제 지인분의 딸인데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실제로 오버도우즈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TV나 아니면 뉴스에서만 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제 주변에서 약국에서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환자가 제 지인의 아는 사람인 걸로 지금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오버도우즈의 위험성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병원 약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도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약국에서만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위한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선생님들 중에 제가 선생님들의 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도 연수교육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약사이다 보니까 또 오버도우즈 하는 약물이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물과 의약품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의도하지 않은 의약품 과다 복용에 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된 약물 오남용 유행하고 있는 오버도우즈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요, 청소년 주의 일반 의약품이라고 2025년 12월에 배포된 의약품들이 있는데요. 해당 의약품들에 관해 위험성과 작용 기전과 부작용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약품들은 정용량대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약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용도로 남용하거나 오용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특정 상품명을 이야기하거나 말을 하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제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또 특정 상품명을 말씀드렸을 때 광고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상품명을 조금 들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학교에서 예방 수칙이라든지 가정 내 예방 수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이 약사다 보니까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WHO에서 인체에 적용하였을 때 정신적, 신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약물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자로 조금 적어놨는데요. 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초두머리에 즐거울 낙자가 붙어서 약이거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의미에서 약약자가 탄생이 됐는데요. 이 약물이라는 것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있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마약류들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주로 다루는 의약품은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또 건강을 유지하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을 의미하는데요. 저 같은 약사가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이 의약품이겠죠. 의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약물에는요, 주작용과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니, 선생님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주작용이라고 하면 기대하는 약물의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열을 내리기 위해 해열제를 먹었다면 열을 떨어뜨리고 또 진통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먹었다면 통증을 없애는 것이 기대하는 효과, 메인 효과, 주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대하는 효과죠.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게 상견하는 아니면 약을 복용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해열제를 복용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속쓰림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콧물약을 복용을 했는데 졸음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예상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부작용과 막을 수 없는 부작용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막을 수 없는 부작용은 약을 복용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즉, 약의 작용 기전상 함께 나타나는 부작용인 경우에는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콧물약을 복용을 했는데 졸음이 온다든지,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했는데 빈속에 복용했을 때 속쓰림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방하기 조금 어려운 부작용입니다. 약의 효과와 함께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니까요. 예방할 수 이런 부작용들은 약과 함께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잘못된 용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복용을 한다든지 원래 용법과 다르게 복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예방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과 독의 한 끗 차이 용량.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적어놨는데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현대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파라셀수스라는 사람이 모든 것은 독이며 오직 용량만이 약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지인즉슨 약과 독은요, 용량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낫게 하는 유익한 양을 의미하고요. 독성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를 손상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양입니다. 치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최소 투여량을 의미하는데요. 약물이, 의약품이 개발될 때에는요, 치료 용량과 부작용이 나타나는 용량과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용량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해진 상태에서 시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지인즉슨 약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오버도즈, 과다 복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제가 약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전 약국에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러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환자분들 중에는요, 물에 타먹는 감기약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 상품명을 얘기한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타미플루 같은 감기약을 감기에 좋은 차라고 생각하셔서요. 종합감기약 알약과 함께 복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이에게 콧물 종합감기약을 먹였는데 열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열제를 또 먹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두 사례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해열 진통제가 중복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과다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국에서 저희가 가장 약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비약으로 약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중복으로 약이 포함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또한 조제약을 가져가시면서 일반 약을 또 사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성분에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경우에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 3개월 된 아기들부터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서 물약도 있고요. 딸기 맛으로 되어 있는 씹어먹는 알약도 있고요. 주사제도 있고, 시럽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용량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요. 소아의 경우 킬로그램당 150mg 이상 복용 시 간세포가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대 용량이 1일 4,000mg으로 알려져 있는 용량 제한이 있는 대표적인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약의 이름이 다르면 성분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의도하지 않게 약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쪼개거나 씹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선생님들이 다루고 있는 또는 복용하시는 약 중에 약 이름 뒤에요. ER이라든지 SR이라든지 XR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는 약의 이름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약들은 일반적인 약과는 다르게 약물이 몸속에서 12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특수 제형들을 의미합니다. 만약에요, 알력이 크다고 해서 혹은 아이가 못 먹는다고 해서 쪼개거나 부숴서 먹게 되면 쪼개거나 가루를 내는 순간 12시간치 약물이 한 5분 만에 혈액으로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두 번 먹는 약인 경우에는 12시간 용량이 나오는 거고 24시간 경인 경우에는 24시간에 들어있는 용량이 한꺼번에 방출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뒤에 이런 말이 없는 경우에는 쪼개거나 가루를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방적인 경우에는 일순간에 혈중 농도가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형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서방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가루를 내거나 쪼갤 수 있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실 때 반알 쪼개서 먹어도 되는지, 혹시나 가루약으로 내서 먹어도 되는지를 궁금하신 경우에 물어보시면 약사님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이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면요, 처방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항생제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반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의약품입니다. 저희가 OTC 드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버 더 카운터, 저쪽 뒷면에 있는 약을 주세요. 이런 의미로 오버 더 카운터 드럭이라고 OTC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부작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일부 편의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화제나 해열 진통제들을 제외하면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성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이 일반 의약품입니다.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판단해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간과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이 일반 의약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 의약품만 제외하고요. 혹시라도 온라인상이나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제품들은요, 의약품은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일반 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반의약품에 대한 주요 오해입니다. OTC 드럭, 즉 일반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정해진 용량, 용법대로 복용 시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다고 권장량 이상을 복용하는 것은요, 치료 속도를 절대 높이지 않고요, 오히려 간이라든지 신장의 치명적인 독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을 과하게 복용해도 약국에서 파는 약이니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정용량이 아닌 잘못된 용량, 용법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런 챌린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절 챌린지, 오디 챌린지. 오늘의 주인공은 오디 챌린지인데요. 기절 챌린지, 목조르기 놀이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잘못된 놀이 문화죠. 목조르기 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킹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호르무즈 해협처럼 이렇게 좁아진 곳을 의미하는 초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예전부터요, 세계적으로 여러 차례 유행하고 잠잠해지기를 반복해온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한 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중독과 마찬가지로 뇌 보상회로를 망가뜨린 아주 위험한 자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학교 내에서 은밀하게 전파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잘못된 청소년 문화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절 챌린지라는 이런 이름으로 명칭이 불리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청소년들은 이런 약물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착각하거나 또는 또래 집단에서의 소속감이라든지 호기심 때문에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킹 게임, 목조르기 놀이 같은 경우에는요, 뇌로 가는 혈류나 향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절 상태나 몽롱한 황홀감을 느끼려고 하는 행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산소가 다시 공급될 때 느끼는 그 몽롱한 기분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뇌는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산소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20%나 차지하는 욕심쟁이거든요. 15초 정도 이게 산소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의식 상실 유발할 수 있고요. 4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뇌세포가 이제 손상이 시작된다고,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0분이 경과하게 되면 사실상 뇌사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에 의하면요, 기절놀이 사망사고의 대다수가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으면 곧바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위험한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3분에서 5분만 중단되어도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기 시작하고요.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뇌손상되는 경우에 기억력 감퇴라든지 학습 능력 저하, 성격 변화, 또는 기절하면서 발생하는 안면 골절이라든지 뇌진탕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목을 조르다가 의식을 잃으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질식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경우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혹시라도 목 주변에 멍이나 안구에 실핏줄이 터지는 흔적이 보이는 충혈된 눈을 많이 보인다든지, 원인 모를 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 또는 혼자 있는 방에서 끈이라든지 벨트라든지 침대 기둥에 마찰 흔적 같은 것이 보이는 경우엔 조금씩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비정상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갑자기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경우에도요, 혹시나 이런 목조리기 노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진짜 주인공 오디에 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디는요, 의학적 과다 복용, 오버도우즈의 줄임말이고요. 10대들 사이의 은어입니다. 이건요, 자살 시도가 아닌 의도적으로 환각 체험을 위한 놀이 문화인데요. 약물 복용으로 인한 놀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일반 의약품들인데요. 일반 의약품 중에서 수면 유도제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오디놀이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일반 의약품인데요. 수면 유도제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진통제 등을 과량 복용해서 환각을 경험한다든지 자해를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디 파티, 이런 틱톡 챌린지로 유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문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죠.
한 번에 알약을 14개에서 20개 정도를 털어놨는 사진을 공유한다든지요.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하는 오디 파티를 자랑한다든지요. 아니면 실제 복용하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인증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흥행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건 10대 청소년 중독 지표인데요. 전체 의약품 중독 환자, 의약품을 잘못 사용해서 중독이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청소년들 경우에만 인원수가 1900명대라고 간과하셔는 안 되는 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약물 오남용은 줄고 있지만 10대들 사이에서만 폭발적으로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사이의 정보 교환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 의약품 중에서 수면 유도제라든지 아니면 진통제라든지 감기약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요. 다량의 약을 구입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심부름이라고 둘러대라. 제 친구처럼, 제 친구 약사처럼 약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죠. 불안해 보이면 안 된다. 당당하게 요구해라. 동네에 어떤 약국에 무슨 약이 있더라.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구매를 제안해달라. 이런 식으로 정보를 교환해서 일반 의약품을 많이 구매해서요, 오디파티 놀이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냐고요? 허공에 대고 대화를 한다든지, 바닥을 기어다니는 행동이라든지, 심한 몸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디 파티를 한 친구의 목격담을 보게 되면요, 풀린 눈으로 몸을 계속 떨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동작을 보이게 됐고요. 단순한 잠기운이 아니라 뇌의 정상적인 인지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위험성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약물이 과도하게 뇌를 진정시키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요. 기억력이라든지 주의력이라든지 장기적인 인지기능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뇌가 발달하는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치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 정말로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청소년들한테 이런 오디놀이가 늘어날까요? 일단은 틱톡이라든지 베나들린 챌린지 같은 것들이요. 어, 챌린지 같은 약물 과다 복용을 유희로 묘사하는, 즐거움으로 묘사하는 영상이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쉬운 접근성이죠. 일반 의약품이니까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고요. 또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잘못된 믿음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독성을 초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SNS에 매우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요. 쉽게 약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 오디파티 놀이 문화를 횡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나드릴 챌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베나드릴 챌린지는요,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펜히드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 이름이 베나드릴이에요. 상품명이 베나드릴이거든요. 베나드릴 챌린지는 틱톡 등 SNS를 통해서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한 매우 위험한 약물 오남용 놀이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반 의약품인 항히스타민제 베나드릴을 권장량의 수십 배, 보통은 12알 정도, 12알 이상을 복용을 하고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각 증상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베나드릴 챌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나드릴의 주성분인 디페니드라면요, 과다 복용 시 심장에 치명적인 무리를 줄 수 있고요. 환각 상태하고 심정지 상태의 경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사망 위험이 높은 약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베나들린 챌린지 피해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에 오클라호마에서요, 이 챌린지에 참여한 다량으로 베나드릴을 복용한 소녀가 첫 사망한 공식 보고가 있었고요. 2023년 4월에 셋 제이콥 스티븐스라고 오하이오에 있는 남학생이었는데요. 친구들이 촬영하는 가운데 12알에서 14알 정도를 복용하고 복용 직후 몸이 뻣뻣해지면서 발작 증세를 보였는데 친구들이 촬영하던 카메라에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친구는 6일간 뇌사 상태 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죠. 인공호흡기를 낀 모습을 공개하면서 SNS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해 미국 전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베나드릴 챌린지 피해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2025년요, 이 베나드릴 챌린지
이 챌린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 사이에 SNS 알고리즘을 타고 재유행하게 됐고요. 병원으로 청소년들이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제이콥 스티븐스라고 하는 아이의 피해 사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밝은 미소를 가진 아이였는데요. 약 복용 후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공개를 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른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으셨겠죠. 실제로 공개된 영상, 폭스뉴스에 나온 그 영상을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FDA에서는요, 안전성에 관한 어떤 서한을 발표를 했는데요. 과다 복용 시 베나드릴 같은 경우에 심장 문제라든지 발작, 혼수 상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이 약 성분이 심박수가 비정상으로 빨라지는 심부정맥이라든지 심각한 발작이라든지 간 손상이 즉각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베나드릴을 포함한 모든 일반 의약품은 반드시 라벨의 복용 지침을 준수하고 어린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잠가야 한다는 것을 경고했는데요. 또한 SNS 플랫폼을 통해서 유해한 콘텐츠들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주의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요. 베나드릴 챌린지처럼 이용되는 의약품, 청소년들이 오남용하는 약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상품명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채팅창을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어서 채팅창에 주시는 글은 제가 강의를 마치고 확인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약은요, 복용량을 지켜야 하는데요. 약 자체를 복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다 복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세라피오틱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 구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구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안전한 약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 이 안전력이 좁은 경우에는 부작용과 치료가 나타나는 용량 사이의 구간이 좁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약을 한 번 더 먹는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3번 먹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요, 혈중 농도가 급속하게 갑자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점심시간 이후라서 살짝 졸음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화 걷기왕에 나와 있던 멀미약 과다 복용에 관한 부분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이 영상 보시면서 좀 이해를 좀 도우려고 하거든요. 야, 야 이거 어딨어? 어딨어? 이거 붙이는 거 이거 붙이는 거. 야 어때? 괜찮아? 선배, 괜찮아요. 기분도 좋고. 공룡이다. 공룡이 경고하네. 공룡 경고해요. 공룡 안 보여. 경고하네. 야, 이만보 정신 차려. 미안하다. 이 걷기왕이라고는 영화에서 조금은 소개가 된 부분도 있는데요. 저 친구가 그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붙이는 멀미약을 하나를 사용했다가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혹시 한꺼번에 몇 개를 붙였는지 기억하시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10개를 붙였습니다. 원래 상용량의 10배에 되는 용량을 붙였는데요. 영화에서 극히 조금은 재미있게 표현이 되기는 했지만 상용량의 10배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작용과 같은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약물에 따라서는 눈이 멀다든지 비가역적으로 원래의 상태를 복귀하기 어려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약입니다. 디펜히드라민 제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용량, 원래의 용법 용량대로 복용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약들이 절대 아닙니다. 과다하게 복용하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용량으로 복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펜히드라민이라고요. 실제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제품이 쿨드림, 드림굿, 슬리펠, 단자민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왠지 약품 이름만 보더라도 잠을 오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약은 제1세대 항히스타민제에 해당하는 약물인데요. 워낙 졸음이 많이 오는 약이다 보니까 현재는 알러지 치료제, 항히스타민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수면 유도제로 더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페니드라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해외에서요, 틱톡 베나들리 챌린지를 통해서 10대 환각을 위해 과다 복용 후 발작이라든지 사망한 사례가 많이 보도됐던 그런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면 유도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오디 환각 파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약국에 와서 약을 달라고 했던 그 청소년도 여기에 있는 쿨드림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쿨드림을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의심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디펜히드라민 제제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수면 유도제로 정용량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성 기전은요, 중추신경계 항콜린 작용으로 선망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인지기능 저하될 수 있고요. 호흡 충추가 억제돼서 호흡이 억제된다든지 심장에 빈맥이라든지 심정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과다 복용 시 문제점이라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독시라민입니다. 보통 상품명으로 아졸, 아론, 스메르, 포린피아, 자비론 등의 약물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수면 유조제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약물이고요. 보통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면제하고는 다르게 수면 유도제라고 해서 잠이 오는 이 약도 마찬가지로 항히스타민제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졸음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현재는 항히스타민제보다는 수면 유도제로 더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이 독시라민 제제를요, 오디 파티 환각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면제 대용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후에 수십 알을 복용을 하고 응급실 내원한 이후에 가장 흔하게 핵문근 융해증이죠. 굉장히 큰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이 녹아내리는 그런 증상이 관찰되는 약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약물처럼 주요 부작용으로 선망이라든지 호흡 곤란이라든지 근육 독성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해서 급성 신부전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멘히드리네이트입니다. 단일 제제로 보나링 A라는 약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소보민, 차잘타, 해피트립, 스노멀, 왠지 멀미 나는 약, 멀미에 쓰는 약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멀미약의 단일 성분은 아니고요. 멀미약에는 일부 복합 성분으로 들어있는 약입니다. 허가사항 내 연령 금기가 3세 미만이에요. 위험한 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환각을 목적으로 이런 멀미약들을 한꺼번에 과량 복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작용은 동일합니다. 호흡곤란, 선망, 환각, 심정지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정용량으로 사용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히스타민제에 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약물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들을, 부작용을 이용을 해서 수면 유도제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정기관 이상에 의한 멀미 등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지럼증 증상 등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기도 한데요. 이 약물들의 부작용인데 이 약들은 항콜린 작용이라고 하는 부교감 신경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림이 조금 작아서 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항콜린 작용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복용하게 되면 항콜린 작용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부교감 신경 억제 작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눈이 마른다든지 아니면 눈앞이 잘 뿌옇게 보이지 않는다든지요.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이 마른다든지 아니면 피부라든지 이런 소변을 잘 보지 못하든지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중추신경계 증상으로요. 여기가 어딘지 잘 알아볼 수 없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인지력 저하, 환각이나 황상 이런 것들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큰 약물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들한테는 소량의 용량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과량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기약이에요. 덱스트로메톨판이라고 하는 기침 감기약입니다. 기가A, 레피콜, 테라플루, 콜덴, 코프, 데이타임, 하벤, 하이투벤 이런 곳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허가상 연령 금기는 2세 미만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정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침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럼이라 덱스트로메톨판 단일 제재가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다량으로 복용하고 사망사고가 유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덱스트로메톨판 제제에다가 술을 섞어가지고요. 수십정에다가 술을 복용을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덱스트로메톨판으로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덱스트로메톨판이 포함되어 있는 기침약을 과다 복용한 이후에 환각이라든지 호흡 억제되는 증상을 공유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성을 조금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과다 복용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앞서서 한번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성분 자체로는 3개월 된 아기들도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약물입니다. 처방정액에 잘라서 먹으면 안 되는 약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이 투여 금기이긴 하지만 성분 자체로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해열 진통제 아니면 종합감기약에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시도 중 아세트아미노펜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편의점 판매 허용 후에 그러니까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판매한 이후에 접근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고요. 나쁜 예후 환자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다 복용한 환자가 가장 흔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1일 최대 용량이 4,000mg인데요.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되어 있는 단일 해열 진통제나 종합 감기약이든 어떤 감기약에도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일 최대 용량이 4,0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고요. 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간 질환 환자, 간이 좋지 않은 환자라든지 술을 매일매일 석 잔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경고 문구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아세트아미노펜은 간 독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간으로 대사되는 약물인데요. 아세트아미노펜이 간에서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면 간 독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도하지 않은 과다 복용인데요. 다이어트 약 중에 종합감기약으로 허가받은 슈가린, 슈가펜-S, 아페린, 이지다이트, 에카신이라고 하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이 다이어트 처방 시에 같이 처방되는 약이거든요. 물론 중추신경계에서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약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이런 약들도 보조제로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세트아미노펜, 에페드린, 카페인과 같은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과량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호흡 정지라든지 이런 환각이라든지 이런 증상보다는요, 급성 간부전으로 인한 황달이라든지 사망 위험이 높은데요. 그 예를 조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너 안색이 왜 이래? 수아, 세상에, 수혁아, 너 열나잖니? 이 상태로 시험 볼 수 있겠어? 엄마, 그냥 스트레스예요. 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진통제나 몇 알 주세요. 요즘 봐. 요즘 봐. 몇 알을. 엄마가 그렇게 진통제 많이씩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한두 알 먹어가지고는 빨리 안 나니까 그렇죠. 이거 여러 알 한꺼번에 먹으면 효과도 빠르고 얼마나 좋은데요. 뭐든지 좀 과도하게 먹습니다, 지금. 입사 시험 내내 심한 두통 증상은 사라지지 또 않는데 먹어요. 결국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막 진통제를 복용하게 된다. 다음 세 분 들어오세요. 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기업의 최종 면접일. 감사합니다. 본인이 꼭 입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입사해야 그런데 제가 기사에 꼭 입사. 괜찮아요? 피를 토했어요. 아저씨. 여기
여기가 아저씨? 어디예요? 어허.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아침에 하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급성 간부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온 영상인데요. 여기에 나온 급성 간부전의 원인은 아세트암노펜입니다. 아세트암노펜을 과량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간독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도 정맥류 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기도가 막혀서 사망할 수도 있고요.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막 물어보고 있죠. 간성 혼수라고 합니다. 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다라는 얘기인데요. 간에서 어떤 물질들, 유래와 같은 물질들 잘 해독을 못 시키게 되면 소변으로 배설이 되지 못하고 간으로 이 암모니아가 올라가서 가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간성 혼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위험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 간독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라면 이제 이부프로펜입니다.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 덱시부프로펜 같은 경우에는요, 간독성이 아니라 이제 신장 독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정용량의 사용시가 아니라 과다 복용했을 때 문전이 되는 독성 기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버프로판 같은 경우 저희가 부르펜 계열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이죠. 보통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에 작용 기전이요.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성분을 억제시켜 주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진통 효과라든지 열을 떨어뜨린다든지 부종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위벽을 보호한다든지요. 아니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동시에 차단이 되다 보면 속쓰림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위궤양을 유발해서 출혈이라든지 토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다 보니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르펜 계열과 같은 게 이제 나프록센이에요. 낙센이라든지 아나프록스라든지 아마 캐로렌, 이지안 6 스트롱 이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콕스1을 억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토혈이나 신장 독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조금 그려봤는데요. 실제로 콕스1, 콕스2라고 해서요. 저희가 원하는 작용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염증을 가라앉힌다든지 통증을 억제시킨다든지 열을 내리는 효과를 바라는데요. 콕스1 패스웨이라고 하죠. 위장관에서 위를 보호하거나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라든지 아니면 혈소판에 기능한 것도 같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른쪽 패스웨이보다는 왼쪽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더 크게 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주의 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여러 가지로 좀 써놨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급성 신송상 같은 경우에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케토롤락 같은 소염 진통제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차단됨으로써 생기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신장독성, 급성 신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경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진통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디사이클로민이라고 하는 진경제죠. 콕콕콕 배가 찌르듯이 아플 때 복용하는 약들인데요. 이지정이라든지 스파메드, 스파토민, 사이베린, 쑥베린 왠지 복용하면 배가 안 아플 것 같은 상품명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약들은요. 6개월 미만 영아 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도 20알에서 30알 정도 복용 후에요. 환각을 느끼고 의식장애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예들이 있었고요. 또 디사이클로민 제제하고 다른 소염 진통제 조합으로 유포리아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주의 의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사이클로민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신경 수용체를 차단을 해서 배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는데요. 이것이 또 심각하게 작용을 나타내다 보면 근무력증이라든지 오히려 중추신경 흥분으로 인한 환각이라든지 창난이라든지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슈도에페드립니다. 코감기약이에요. 판피린, 판콜, 타이레놀 콜드, 그린노즈 등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먹으면 효과 바로 나타나거든요.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 비충혈 억제제인데요. 마찬가지로 허가사항 기준은 2세 미만입니다. 그만큼 여러 계층에 걸쳐서 여러 연령층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는 뜻인데요. 슈도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는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제조 원료로 잘못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사가는 경우에 저희가 좀 주의해서 보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슈도에페드린이 많이 포함된 경우, 슈도에페드린은 필로폰처럼 어떤 각성 효과라든지 흥분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감기약을 과다하게 많이 복용하게 되면 지금 여기 제가 나열을 해드린 것처럼 심계항진이라든지 불안, 불면, 혈압 상승,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등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약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요, 흥분성을 유발할 수 있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칠에페드린입니다. 슈도에페드린하고 비슷한데요. 메칠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기침 가래약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소콜이라든지 콜데원 콜드라든지 이젠식스 콜드라든지 기침 감기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약이고요. 마찬가지로 2세 미만 투여 금지이기 때문에 여러 연령층에 걸쳐서 많이 사용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슈도에페드린처럼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작용 때문에 혈압 상승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다 복용 시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틸에페드린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다른 기침약이나 기관지 확장제 패치, 왜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 몸에 하루에 한 번씩 바꿔붙이는 패치를 주잖아요. 동시에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심박수 상승이라든지 손떨림 증상 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황입니다. 마황이라고 하는 한약 제제는요, 주성분이 에페드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감기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다이어트 보조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마황 성분입니다. 마황 같은 경우에는 진해거담제 효능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에서 식욕 억제라든지 체중 감소시켜주는 그런 약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추신경을 자극합니다. 각성 효과를 내서 기분을 고조시키고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잘못 복용하는 경우에는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증례 사건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시험 기간에 고카페인 음료 각성 효과가 나타나겠죠. 소청윤탕이라고 하는 마항이 함유되어 있는 그 약국에서 흔히 구입하실 수 있는 코감기 약입니다. 그 약하고 또 다른 코감기 약을 복용을 함으로써 심박수 증가, 손떨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증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나 카페인과 같은 음료와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엔 카페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페인도 약물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왜 카페인을 이 주제에 넣었냐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통제에 카페인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기약에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판피린이라든지 바카스와 같은 자양 강제제 판콜에 한 병당 30mg 정도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개보린이나 펜잘 같은 진통제에도 정당 50mg, 그 다음에 고카페인 음료로 알려져 있는 레드불이나 몬스터에는 60에서 100mg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스누피 더 진한 우유라고 하는 고카페인 우유가 있습니다. 500ml짜리 조금 큰 우유인데요. 그 안에는 237mg 정도의 과다한 굉장히 많은 양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데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학생들한테는 제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할까 봐 그렇거든요. 붕붕 드링크라고 해서 바카스, 레모나 이온 음료를 섞어 마신다든지 아니면 고카페인 우유나 개보린을 섞어 마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았고요. 다이어트나 조퇴 목적으로 개보린을 한꺼번에 많이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에너지 음료를 과다 섭취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살 빈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카페인을 의도하지 않게 먹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도 모르게 카페인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 속에도 약의 효과를 빠르게 나타난다든지 카페인 자체가 약과 함께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약의 효과를 증강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독성기점인 주요 부작용입니다. 심실세동 부정맥이라든지 발작이라든지 저칼륨 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식약처에서 성인 및 연령별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장량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에 400mg 이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5mg, 몸무게가 50kg이라면 125mg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을 얼마나 복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생활 속 카페인 함량을 살짝 비교해 봤거든요. 에너지 음료보다 녹차 아이스크림에 훨씬 더 많은 함량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양강장제보다는 커피껌에 오히려 더 카페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에 조금 더 많이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걱정하는 것은 이제 다이어트 약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이어트 보조제로, 물론 처방약입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로 사용하는 약 중에도 카페인이 160mg 정도, 보통 한두 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보조제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양이 조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과다하게 좀 생각보다 많게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으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조금 기억을 해보시라고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카페인,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중학생 A양의 하루를 통해 청소년이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카페인의 양을 측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장량은 125mg으로 임산부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먼저 A양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1교시가 끝나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점심 급식 시간이 끝난 후에 다시 오후에 졸릴 것을 대비해서 습관처럼 다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오후에 친구들과 초콜릿을 사서 한 개씩 먹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학원 근처 커피 전문점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십니다. 내일부터는 기말고사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려면 카페인의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에너지 음료 한 병을 마십니다. 이렇게 A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섭취한 카페인의 양은 총 345mg이 됩니다. 청소년 일일 카페인 권장량 125mg의 2배가 넘습니다. 176%나 더 많은 카페인. 혹시나 오늘 선생님들은 카페인을 얼마나 섭취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코감기 약입니다. 트리프로리딘이라고는 액티피드, 코스펜 등에 함유되어 있는 약인데요. 허가사항 내 연령 금기는 2세 미만입니다. 2세 미만이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많은 농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트리프로리딘 함유 감기약을 치료 용량의 5배에서 10배 이상 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도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진압력 장애,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무슨 요일인지, 날씨가 언제인지, 시간이 언제인지 그런 걸 모르는 걸 저희가 진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진압력 장애를 유발한다든지 환시라든지 급성 정신병 양상을 보인 증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학생들이 동공이 유난히 크거나 작거나 또는 술을 안 마셨는데도 비틀거린다든지 아니면 간독성으로 인한 피부에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장소나 시간을 혼동하거나 횡설수설하거나 선망, 환청, 환시 같은 그런 인지 변화가 나타난다든지요. 또는 가방이나 쓰레기통에서 대량의 빈 약포지가 발견되는 경우라면 혹시나 우리 청소년들이 오디 파티 같은 것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유의 깊게 관찰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학교나 가정에서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입니다. 약장 같은 경우에는요, 대용량의 진통제나 수면 유도제를 아이들이 쉽게 꺼낼 수 없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SNS에서 유행하는 약물놀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은 정해진 약보다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 양으로 인해서 약과 독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은요, 즉시 119에 신고하고요, 의식이 없거나 이상 증상을 보이면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용약물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아이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빈 포장지를 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후속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억지로 구토를 시키면은 안 되는데요.
성분에 따라서 구토가 기도 폐쇄라든지 추가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돼서 식도를 더 자극한다든지요. 아니면 기도를 막아서 숨을 막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구토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세타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증상이 없어도 가량 복용 시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과다 복용이 발생했을 때는 내용은 하셔서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오버도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해봤었고요. 지금부터는 공유를 중지하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통해서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질문해 주신 거 충실하게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항히스타민제 중에 1,4대 항히스타민제가 저런 부작용, 항콜린 작용이 굉장히 큰데요. 그거를 10알에서 20알 정도 과다 복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시네요. 질문이 많은 줄 알았는데요. 다행이네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 나쁜 약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용량을 사용했을 때는 너무나 좋은 약인데요. 문제는 과다 복용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예,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만 4세 유아가 집에서 감기약을 먹고 왔다고 하는데 한 오전 11시쯤에 그 후에 열이 나면 해열제를 줘도 되나요? 일단은 감기약 성분에 타이레놀이나 부르펜 계열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4시간 간격은 최소한 두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요. 교차 복용이라고 해서 어떤 약을 먹었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에는 계열이 다른 경우에 2시간 간격으로 먹일 수 있지만 안전하게는 최소한 4시간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몇 시에 약을 먹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드라우지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과다 복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열알, 수말 이렇게 복용했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장 독성 이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월미약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월미약은요, 정해진 용량대로 한 병, 한 알 복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0알, 20알 먹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세타미노펜하고 부르펜 계열은 저희가 교차 복용이라고 해서 2시간 간격이어도 복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들마다 이것을 지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일 계열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다른 계열인 경우에는 급속도로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2시간 간격으로 먹이시는 것을 교차 복용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백초 시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알려져 있는 건의소화제예요. 그러니까 위장관을 좀 튼튼하게 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백초 시럽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뇌전증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약을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뇌전증 학생들이 먹는 약의 종류가 많고요. 약물 상호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월미약 같은 경우에도 좀 복용하게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약의 종류에 따라서 약물 상호작용이 크기 때문에 약의 종류를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님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뇌전증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열이 없는 상태에서 아세타미노펜을 먹이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먹여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약을 먹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약을 먹이는 건 안 되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차 복용인 경우에는 두통은 아닙니다. 해열입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열성 경련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열제로서 그렇게 먹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뇌전증 환자인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환절기 알러지 심하여 매일 알러지 약을 먹고 있는데요. 비염, 결막염 심해서 학교 활동은 추가 복용 가능할까요? 보통 1일 1회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1일 2회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다르고요. 알러지 약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결망에 넣는 알러지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르텍 같은 경우에 용량을 보시면 1일 1회가 원칙이고요.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추가 복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1일 1회로 권장하시는 것이 학교에서는 가장 안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증상에 따라서 추가 복용하라고 말은 하지만 저희가 허가사항 내 기준 2회로 약을 복용하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거든요. 크론시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통제로 통증이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크론시병은 아시는 것처럼 위장관 내에 그 소화기에 나타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해열 진통제로는 도움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보건실에서 상비하고 계신 약으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혈병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복용약과 외용량 모두 주의가 필요할 거예요. 백혈병이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학교에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상처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소독도 잘 돼야 되는데 학교에 올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이 가능한, 그러니까 활동성이 가능한 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백혈병 아이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약과 그렇지 않은 약을 명확히 구분해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아에게 사용 가능한 교차 복용 해열제는 무엇이 있나? 요거는 선생님, 그 아세타미노펜 계열이냐, 부르펜 계열이냐. 부르펜은 이부브로펜과 덱시부브로펜은 같은 계열이거든요. 이거는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흔히 말하는 타이레놀과 부르펜 계열, 부르펜과 덱시부브로펜은 같은 계열이고요. 요 계열의 교차 복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찰과상 에스로반 사용했는데 별도로 추가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에스로반 같은 경우에는 외용제로 사용하는 항생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뭐 진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상처 치료라면 크게 문제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독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인후 통증 시, 질문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인후 통증 시 소염 진통제 계열 스트랩실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스트랩실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후 통증 있는 경우에 같이 복용하게 되면 동일한 소염 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스트랩실을 트로키제로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에만 작용하는 거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같이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성분이 이제 전신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암증이 케모포트 가지고 있나요? 케모포트 가지고 있으면 감염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열악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한 알러지, 결망, 지르텍하고 먹는 약하고 외용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요, 먹는 약하고 알러지에 사용하는 외용제 같이 처방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세트아펜은 열을 주고 열이 고열이면 2시간 후 이부브로펜, 덱시프로펜 교차 복용에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근데 저도 걱정스러운 게 일반적으로 교차 복용이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는데요.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소아과, 이비인후과에서는 2가지 계열을 중에 한 가지를 처방을 하시고요. 비상량으로 이제 2시간 후에 먹이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